청력 한쪽을 잃은 스웨덴 여성 엘리사.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어? 그게 너한텐 무슨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그 낯선 언어는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고 결국 그녀는 혼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제 이름은 엘리사 블룸이에요. 저는 스웨덴의 작은 눈 내리는 마을 웨스테르순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겨울이면 스키 타는 사람들이 많고 따뜻한 벽난로 옆에서 코코아를 마시는 게 일상인 곳이에요. 사람들도 조용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죠. 아마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듣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가 5살이었을 때 심한 열감기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왼쪽 귀의 청력을 잃었어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이 절반쯤 조용해졌더라고요. 처음엔 곧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한쪽 귀만 안 들리는 거면 다행이지 뭐. 하지만 전 전혀 다행스럽지 않았어요. 왼쪽에서 누가 속삭이면 들을 수 없었고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도 잘 구별이 안 됐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글 쓰면서 말하시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았고요. 친구들은 절 반쪽 청취자라고 놀리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전 점점 사람들의 얼굴을 더 잘 보기 시작했어요. 말할 때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놀랐을 때 눈썹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손짓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요. 다른 사람들은 지나치는 걸, 저는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언어에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단어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는지예요. 사람이 기쁠 때 웃는 목소리, 무서울 때 떨리는 말투, 그리고 침묵 속에 숨어있는 감정까지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10살쯤 됐을 때 저는 수화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의사나 선생님은 어때? 라고 물으셨죠. 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웃으시긴 했지만 이해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았어요. 전 제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제가 17살쯤이었을 때였어요. 입모양 읽기 연습하려고 온라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영화처럼 보이는 영상을 클릭했어요. 제목은 제가 아는 언어가 아니었고 화면엔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 드라마였어요.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들의 입모양은 너무 또렷했고 눈빛만으로도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말하는 방식엔 뭔가 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감정이 가득 담긴 소리였어요. 그 순간 엄마가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뭐 보고 있니? 한국 드라마요. 라고 대답했어요. 한국? 왜 하필 한국이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좋았어요. 아빠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 거 볼 시간에 프랑스어나 독일어 공부나 해. 그게 더 쓸모있지. 속으로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언어인데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모두 잠든 후에 저는 이어폰을 꽂고 한국 드라마 2편을 더 봤어요. 한쪽 귀만 들려도 괜찮았어요. 제겐 충분했죠.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언젠가는 이 말들을 다 알아들을 거야. 그 순간이었어요. 모든 게 시작된 건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본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그 언어의 소리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마치 부드러운 노래처럼요. 단어 하나도 이해 못했지만 들리는 소리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영어도 아니고 스웨덴어나 프랑스어도 아닌데 한국어는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감정이 풍부한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궁금해졌죠. 다음 날 저는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했어요. 한국어 배우는 법. 한글이라는 글자를 처음 봤을 땐요. 이상한 코드 같았어요. 동그라미, 선, 막대기 근데요. 자꾸 보다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알파벳을 프린트해서 제 방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소리내서 읽었죠. 기역, 니은, 디귿. 어느 날 엄마가 지나가다가 물으셨어요. 엘리사, 너 또 혼잣말하니? 아니요. 한국어 연습하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로 저를 봤어요. 그걸 왜? 사실은 그 언어를 말하면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재미있어서요. 라고 했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말해봤어요. 아빠가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진심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거냐? 좋아해서요 라고 했어요. 그건 스웨덴에서 아무 쓸모 없어. 시간 낭비하지 마라. 솔직히 좀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더 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영어 자막으로요. 한 문장 한 문장 집중해서 들었고 마음에 드는 단어는 공책에 적어뒀어요. 누가 사랑해요라고 말하면 저도 따라하면서 입모양을 연습했어요. 발음도 흉내내고 억양도 따라했죠. 거울 앞에서 연기하듯이요. 가끔은 제가 좀 웃기다고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고 중얼중얼하니까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은 유튜브에서 한국 수화를 가르치는 영상을 발견했어요. 진짜? 한국에도 수화가 있어? 깜짝 놀라서 바로 클릭했어요. 스웨덴 수화와는 많이 달랐지만 참 예쁘고 부드럽더라고요. 손동작이 춤추듯 이어지고 마치 감정이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걸 위해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너무 늦게까지 수화 연습을 했어요. 손이 아플 정도였어요. 근데요, 마음 한켠에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선 점심시간에도 도서관에 가서 한국어 단어 카드를 외웠고 언어 앱도 써봤어요. 해외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이트에도 가입했어요. 집엔 포스트잇으로 한글 단어를 붙였죠. 휴대폰, 칫솔, 베개까지도요. 친구가 어느 날 저를 보고 웃으면서 물었어요. 엘리사, 너 뭐 하는 거야? 한국어 배우는 중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왜 하필 한국어야? 그게 문제였어요. 그 이유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하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그건 진짜였어요. 새로운 단어를 하나 배울 때마다 마치 비밀의 문 하나를 열어보는 기분이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그런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제가 18살이 되었을 때쯤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저 자신을 표현하는 한 부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 주변 사람들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학교 친구들은 대학 여행, 미래 직업 같은 이야기를 하느라 바빴어요. 난 의대 갈 거야. 나는 법 공부할 거야. 난 미국으로 유학 갈 거야.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엘리사는 뭐 할 거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 순간 애들이 전부 멈췄어요. 한국? 그 한국 맞아. 응, 나만이요. 왜? 완전 뜬금없잖아. 어떤 애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거 혹시 K-드라마 때문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작은 드라마 속 한 장면이 제 마음속을 얼마나 바꿨는지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공부했어요. 주말엔 지역 청각장애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했고요. 스웨덴 수화로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전 세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발견했어요. 서울 어학 및 문화 교환 프로그램 1년 과정. 진짜 꿈 같았어요. 마치 누가 저만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지원서를 썼어요. 제 청력 이야기, 수화 통역사가 되고 싶은 꿈, 한국어에 대한 사랑을 다 담았죠. 몇 주 뒤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손이 떨리면서 클릭했어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5번은 더 읽어봤어요. 제대로 본 게 맞는지 계속 확인했죠. 저는 부엌으로 뛰어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합격했어요. 속삭이듯 말했어요. 어디에? 엄마가 물으셨어요. 한국이요. 1년 동안 가게 됐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아빠는 찻잔을 내려놓고 말씀하셨어요. 진심이니? 네. 엄마는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엘리사, 너 청력도 안 좋고 아는 사람도 없잖아. 알아요. 근데 전 조심할 거예요. 잘 해낼 수 있어요. 아프면 어쩌려고. 혼자서 괜찮겠니? 문제 생기면 누가 도와줄 건데. 아빠는 화가 나 보였어요.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결정이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몇 년 동안 이걸 준비해왔어요. 제 꿈이에요. 그게 뭐가 되겠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소리내어 말했어요. 부탁드려요. 믿어주세요. 미친 짓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엔 말이 없었어요. 모두 조용히 밥만 먹었죠. 다음 날 아침 아빠가 저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셨어요. 안에는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어요. 난 아직도 이해는 안 가지만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갈 거라면 똑똑하게 행동해라. 항상 조심하고. 저는 아빠를 꼭 안았어요. 아빠는 안아주시진 않았지만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그날 바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정말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긴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스웨덴에서 한국까지 가는 비행은 거의 13시간이나 걸렸거든요. 도중에 잠을 자려고 했지만 도저히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속이 울렁거리고 손끝은 자꾸 떨렸어요. 창밖을 보면서 구름 사이를 나는 걸 지켜보았죠. 저 구름 아래 어딘가에 제가 그렇게 꿈꾸던 그 나라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드디어 기내 방송이 들려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저는 창문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왔구나. 드디어 진짜 왔어. 공항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밝았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놀랄 만큼 조용했어요. 간판에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었고요. 그동안 공부했던 한글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를 다시 만난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새로웠어요. 냄새도 소리도 공기의 느낌도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입국 심사대에 섰을 때 저는 여권과 비자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심사관님이 저를 보시더니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첫 한국 방문이세요? 네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좀 떨렸어요. 환영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공항에서 AREX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열차 안은 조용하고 깨끗했고 정말 빠르더라고요. 창가에 앉아서 점점 다가오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높은 건물들, 반짝이는 간판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곳이 바로 서울이구나 싶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곳. 상상 속에서만 걷던 거리. 저는 저녁 무렵 기숙사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침대, 책상, 그리고 아주 작은 욕실이 있었어요. 짐을 풀면서 가족 사진도 책상 위에 놓았어요.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속으로 말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레고 두렵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거리는 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멋지게 꾸민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갔지만 신기하게도 서두르는 느낌은 없었어요. 다들 자기 갈 길을 알고 있는 듯 했죠. 근처에 편의점이 보여서 들어가 봤어요. 그 안은 마치 보물 상자 같았어요. 삼각김밥, 바나나 우유, 컵라면, 제가 드라마에서 보던 것들이 진짜로 있었어요. 몇 개를 집어서 계산대로 갔어요. 점원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심장이 덜컥했어요. 저도 웃으며 따라했어요. 안녕하세요. 결제를 마치고 연습했던 대로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은 따뜻했고 공기는 맑았고 제 마음은 정말 가벼웠어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았죠. 점심 무렵엔 학교 근처 공원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작은 남자아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고 학생 몇 명은 벤치에 앉아 간식을 나눠 먹으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에선 할아버지 두 분이 조용히 바둑을 두고 계셨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이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완벽하게 못하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한국에 온 지 2주쯤 되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아침 몸이 축 처진 상태로 눈을 떴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은 바짝 말랐고 몸 전체가 뜨겁게 느껴졌어요. 감기겠지 싶었어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후가 되자 오히려 몸이 더 떨리고 온몸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일어나기도 힘들더라고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떡하지 하고 생각했어요. 스웨덴에 있을 땐요. 제가 아프면 엄마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고 이불을 덮어주시고 제 이마에 시원한 수건도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괜찮아, 우리 엘리사. 곧 나을 거야. 라고 속삭여주셨죠. 근데 지금은 제가 혼자였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혹시 심한 병이면 어떡하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귀도 잘 안 들리는데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러다 문득 입국 후 오리엔테이션 때 들었던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몸이 안 좋을 땐 의료 앱으로 병원 예약이 가능합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앱을 열어보니 한국어와 영어가 같이 나와서 어렵지 않았어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근처 병원을 검색해보니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 나왔어요. 오후 5시에 예약을 걸었고 천천히 준비를 했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옷을 챙겨 입고 병원까지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눈앞이 흐릿했지만 어떻게든 도착했어요. 병원은 밝고 깨끗했어요. 간판은 한국어랑 영어가 함께 써 있었고 조용한 음악도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접수 창구에 계신 간호사님께 예약 화면을 보여드렸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말해주셨어요. 앱으로 예약하셨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분은 천천히 입술이 잘 보이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처럼 청력이 약한 사람에겐 그게 정말 큰 배려였어요. 그 작은 친절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을 땐 솔직히 또 긴장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말씀을 천천히 하시고 옆에 있는 모니터 화면에 영어 자막도 같이 나왔어요. 검사를 하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가벼운 독감이에요.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서랍에서 작은 태블릿 기기를 꺼내시더니 이건 한국 수화 영상을 보여주는 기계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보셔도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스웨덴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 같은 사람을 이해해주고 먼저 다가와주는 세심한 의료 시스템이 정말 감사했어요. 진료가 끝난 후에는 약국에 따로 처방전을 들고 갈 필요도 없었어요. 앱으로 자동으로 전송됐고 약국에 도착했을 때 제 이름만 말하니까 바로 약을 주셨어요. 기다리는 시간도 거의 없었고 모든 게 너무 빠르고 편리했어요. 기숙사에 돌아와서 침대에 앉아 손에 쥔 약봉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단지 약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 아파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준 그 하루.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잠들었어요. 내가 여기 오길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어느 토요일 아침 학교 복도에 있는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가 눈에 확 띄는 전단지를 하나 봤어요. 청각장애 아동 주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모집. 그 문구를 2번, 아니 3번은 다시 읽었어요. 전단지가 꼭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내용을 보니 기본적인 수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는 게 주요 활동이었어요. 손이 살짝 떨릴 정도로 설레면서 사진을 찍어두었고 그날 밤 바로 담당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아직 한국 수화를 완벽하게 하진 못하지만 배우고 있다고, 그리고 저도 청력을 잃은 경험이 있어서 이런 활동에 꼭 참여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적었어요. 다음 날 선생님께서 답장을 주셨어요. 엘리사, 꼭 와주세요. 환영합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니트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갔어요. 솔직히 긴장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대되는 마음도 정말 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10명쯤 되는 아이들이 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조용히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손으로 빠르게 수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장면은 마치 소리 없는 춤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 친구는 엘리사예요. 스웨덴에서 왔고 한국 수화를 배우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는 웃으면서 손으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화로도 함께 말했죠.
아이들 대부분은 웃으며 인사해줬지만 한 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미술 시간, 그 아이는 홀로 앉아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옆에 앉았어요. 안녕, 아주 조용히 말했죠. 아이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케치북을 꺼내서 아주 단순한 꽃을 그려봤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꽃이라는 수화를 해보였어요. 그때 아이가 힐끔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연필을 들고 제 꽃 옆에 나비를 하나 그려줬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제 이름은 엘리사예요. 라고 천천히 수화를 했어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손으로 조심스럽게 혜인 이라고 수화했어요. 그게 저희의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매 주말마다 저는 센터에 갔어요. 그리고 혜인이는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이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수화도 함께 연습했어요. 사실 혜인이는 저보다 훨씬 수화에 능숙했거든요. 손동작도 빠르고 감정 표현도 뛰어났어요. 그래도 저한텐 참 친절했어요. 색깔, 동물, 감정 표현 같은 단어들도 천천히 알려줬어요. 혜인이는 제 이름을 위한 특별한 수화 동작도 만들어줬어요. 작은 눈송이처럼 손가락을 펴는 모양이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보기엔 제가 겨울 같은 사람이래요. 어느 날 혜인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수화로 말했어요. 너는 내 친구야.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국 수화로 누군가가 저에게 친구라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사실 누구에게도 그렇게 진심 어린 말을 들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연결을 원했어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요. 그리고 그 연결을 조용한 손짓 속에서 작은 미소 안에서 혜인이란 아이를 통해 저는 정말로 찾아낸 거예요. 한국에 온 지 6달쯤 되었을 때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웃는 일도 많아졌고 걷는 모습도 더 당당해졌고요. 물론 아직도 한국어로 실수를 할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말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부모님은 아직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셨어요. 매주 통화를 하긴 했지만 항상 비슷한 질문만 하셨어요. 잘 먹고 있니? 위험한 일은 없지? 언제 돌아올 거니? 저는 늘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제 세상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엄마, 아빠 혹시 한국에 놀러 오실 수 있을까요?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엘리사, 한국은 너무 멀잖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도 덧붙이셨어요. 우린 한국어도 모르는데 가서 뭘 할 수 있겠니?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냥 지켜만 보세요. 한국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해주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2달 뒤 부모님이 정말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릴 때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게이트에서 부모님이 나오시는 걸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셨고 아빠는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캐리어를 끌고 계셨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두 분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부모님은 제 학교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무셨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가장 먼저 데려간 곳은 편의점이었어요. 와, 여긴 따뜻한 음식도 팔아요? 엄마가 놀라셨어요. 다음은 지하철이었어요. 아빠는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열차 위치를 보시고 감탄하셨어요. 이런 게 왜 우리나라엔 없지? 밤에는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벤치에 앉아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 커플들을 함께 지켜봤어요.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일 줄 몰랐네. 엄마가 속삭이셨어요. 다음 날엔 제가 아팠을 때 진료받았던 병원에도 모시고 갔어요. 앱으로 진료 예약하는 법, 청력이 안 좋아도 도움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 기다림 없이 약을 받을 수 있었던 절차까지 전부 보여드렸어요. 아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스웨덴 의료 시스템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건 정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원봉사하는 커뮤니티 센터에도 모셨어요. 혜인이와 수아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엄마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모님의 마지막 밤,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함께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먹었어요. 아빠는 놀란 표정으로 이거 정말 맛있다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우리가 틀렸던 것 같아. 저는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어요. 우린 내가 도망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였구나.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린 못 봤던 걸, 넌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게 맞았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들은 어떤 말보다도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부모님은 이제 단지 한국을 이해하신 게 아니었어요. 저를 이해해 주신 거였어요. 부모님이 스웨덴으로 돌아가신 후 세상이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외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이제 제 새로운 삶을 직접 보셨고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도 느끼셨고 잠깐이지만 제 입장이 되어 이곳을 살아보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통화 내용이 달라졌어요. 아빠는 혜인이는 잘 지내니? 라고 물으셨고 엄마는 따뜻한 거 꼭 챙겨 먹었니? 라고 말해주셨어요. 물리적인 거리는 여전히 멀었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고 느꼈어요. 시간이 조금씩 흘렀고 제 한국어 실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주말마다 청각장애 아동센터에서 보조 선생님으로 일했고 소규모 수화 번역팀에서 한국 수화를 영어로 바꾸는 일도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매일이 바쁘고 배우는 것도 많았고 사람들과 나누는 순간들이 많아서 마음이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던 한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씨, 외국인 통역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인원이 적긴 하지만 엘리사 씨에게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저요? 하고 되물었어요. 그분은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맞아요. 바로 당신이요. 처음엔 겁이 났어요. 내가 아직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 하지만 그 순간 혜인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태블릿을 건네주셨던 의사 선생님도 입모양을 천천히 보여주셨던 간호사님도요. 그분들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전했어요. 교육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든 날도 있었고요. 한국어 문법, 문화적 표현, 속도 조절 연습까지. 단순히 언어를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힘이 필요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저는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시험 중에 한 엄마가 청각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수화를 천천히 보여주며 울먹였어요.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 문장을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수화로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미소 지었을 때 제 안에서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 진짜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에 닿은 것 같았어요. 몇 주 뒤, 저는 동기들 앞에서 조용히 인증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엘리사 씨는 이제 한국 수화 보조 통역사로 인증받으셨습니다. 웃고 싶은 마음, 울고 싶은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예전에 저에게 왜 한국어를 배우니?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라고 말했던 사람들. 지금이라면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혜인이도 주말마다 만나고 있어요. 가끔은 한강을 걷다가 자전거 타는 가족들, 산책하는 커플들,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돼요. 정말로 여기까지 왔구나. 제가 배운 건 단순히 언어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힘이 되는 나라, 친절이 소음보다 더 크게 들리는 이곳 한국에서요. 한국은 저에게 완벽하길 바라지 않았어요. 대신 그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저는 제 진짜 목소리를 찾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면 되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